미국의 대통령이 되실 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일론 머스크도 들어 있습니다. ADHD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 ADHD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산만한 게 있거든요. 흔히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의 폭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산만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산만함의 방향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거나 그거를 감당할 만한 어떤 네트워킹이나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포지티브한 거죠. 성인 ADHD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계시는데 본인이 내가 성인 ADHD구나 라고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실제로 성인 ADHD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책을 교과서를 낸 게 2009년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그때는 그런 책이 없어서 내게 된 거니까 불과 한 20년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성인들은 성인 ADHD 개념이 없을 때 살았기 때문에 진단을 놓쳤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성인 ADHD여서 어떤 부분이 어렵고 관리가 필요하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다 먹고 살기 좋아져서 하는 소리고, 옛날에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학교를 안 나오고 직장을 안 나오고 병가를 내고 이런 거 없었다.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다 나약해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옛날에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다 극복해내고 요즘은 그런 정신이 없어져서 더 좋은 핑계로 삼을 수 있는 그렇죠. 무기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오해라고 생각을 하죠. 20년 전에는 진짜 진단 기준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사실은 그거 외에도 좀 있습니다. ADHD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인 그리고 소아 ADHD가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근데 이제 원래는 성인한테 나타나는 ADHD하고 소아한테 나타나는 ADHD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돼서 발병하는 성인형 당뇨가 있고 또 소아들한테만 따로 나오는 소아형 당뇨가 있고 전혀 다른데, ADHD는 어릴 때부터 그냥 시작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성인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ADHD 병 자체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드러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가장 큰 차이는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들은 병원에 올 때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나 또 선생님들이 권고해서 오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개선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인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죠, 사실은. 성인 ADHD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장 많은 어려움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개인의 어떤 특성, 기질 그런 거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분명한 거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뭐 결혼 생활이라든가 그 여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는 건 틀림없죠. 일단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진단명 자체가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것처럼 주의력의 문제죠. 예전에 이제 다른 저희 초대석 영상에서 ADHD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엄청 많고 거기에 댓글에 대댓글로 주르륵 달렸던 게, 내가 성인 ADHD라 영상 끝까지 못 보겠다. 영상 끝까지 못 보겠는 1인 여기 있다 하니까 나도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달렸었거든요. 그런 게 진짜로 성인 ADHD, 예를 들어 20분짜리 영상을 이거 너무 길어서 볼 수가 없다. 근데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아마 30대 초반인 분이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쭉 치료가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딱 한 권 있다는 거죠. 제가 성인 ADHD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자기가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은 거죠. 학교 다닐 때 계속.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죠, 사실은. 그래서 ADHD라는 문제가 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성인이 그냥 됐을 때 그 사람이 받던 손해를 사실 경제적으로 추산하면 엄청나죠. 능력이 있는데 뭐 학업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또 우리나라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취업하는데 또 지장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손해들을 엄청 많이 겪죠. 성인 ADHD는 뭐 인간관계를 제대로 이렇게 원만하게 하지 못할 거다. 뭐 한 가지 일을 뭐 이렇게 시켜도 막 잘 못하고 뭐 자꾸 부서 이동 시켜달라고 한다거나 뭐 이직한다고 한다거나 이럴 거다라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 진단을 받고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진짜 그런 성들을 보인다든지.
뭐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본인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성향이나 뭐 이런 것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이제 일머리가 떨어진다는 거하고 눈치가 없다는 거. 눈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모르게 같이 점심 때 우르륵 나가서 점심 먹는데 이제 빨리 먹고 들어가서 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잠 못 처리할 사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빨리 나오는 음식을 되게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20분 뭐 이렇게 걸리는 거 사장님이 이거 시간 좀 걸리는데 그러면 나 그거 먹고 싶은데요. 예. 네. 딴 사람들 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썩거리고 있는데 이제 혼자 그때 먹기 시작하고 눈치라는 게 혹시 또 설명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의중을 말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이나 표정이나 상황에서 유추해내가지고 미리 파악하는 게 눈치가 아닐까. 정확하시네요.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바꾸면 주의력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표정, 행동, 막 들썩거리고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느낌, 그걸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의력이라는 게 어떤 아까 말씀하신 쇼츠를 20분 동안 보는 거, 공식을 이렇게 암기해서 뭐 문제를 푸는 거, 그것도 주의력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거는 어떤 사회생활에 필요한 주의력이죠. 누가 뭐 그걸 일일이 야 지금 들어가서 잡무 처리도 해야 되고 낮잠도 좀 자야 되고 담배도 한 대 피워야 되고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들썩거리고 나한테 눈치를 자꾸 이렇게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주의력 결핍이라는 거는 굉장히 본인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겠죠. 종종 ADHD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네. 이제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제 보통 ADHD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가 ADHD 때문에 우울증까지 불안장애 또는 공황 그쪽에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그런가요, 교수님?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 그게 개념 자체는 많이 알려졌지만 진단을 정확하게 받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 모르고 지내는 거죠. 맞아요. 그럼 모르고 지내다 보면 아까 이제 그렇죠. 왜 직장에서 나를 다 싫어하는지. 나는 열심히 사는데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사실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보고서 썼는데 뭔가 뒷장 빠지고 뭐 중요한 자료 빼먹고 이러다 보면 자기는 의도적인 건 전혀 아니고 열심히 밤새서 썼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본인에 대해서 좌절감도 생기고 실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자꾸 쌓여서 결국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우울감도 그렇고 또 반감도 자꾸 생깁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비난하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성격적으로도 좀 그렇고 또 그걸 또 스스로 극복해 보기 위해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를 찾는데 그 중에 흔히 이제 술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술이라는 건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참 좋은 도구가 되지만 흔히 이제 이런 분들이 혼술하면서 이제 결국은 취하게 되고 해서 이게 ADHD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앞뒤 관계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을 밟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일단은 내가 ADHD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우울증인가?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는 있는데 내가 이게 ADHD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좀 힘들어서 일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뭐 ADHD 자가 진단을 해본다든지 최소한 집에서라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인터넷에 지금이라도 치면은 이제 자가 척도라는 게 몇 개 떠 있거든요. 거기서 해당하는 것들 한번 찾아보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거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 이 행동이라는 거는 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감정이 쉽게 격해져서 상대방한테 물리적으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ADHD가 제일 많이 하는 문제가 되는 행동은 말이거든요. 소위 그건가요? 뇌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바로 나간다 뭐 이런 건가요? 저도 지금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 아주 짧지만 분명히 생각하고 내뱉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가는 말들 대개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죠. 그 이제 ADHD가 있는 분들이 사실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 애들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애가 이제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한 15등 하다가 2등, 3등 해갖고 왔는데 야, 그 1등 아니고는 소용없어. 우리나라 1등만 알아줘.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말, 그게 이제 행동이죠, 사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내가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라면 한 번쯤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ADHD의 가장 큰 약점이 눈치가 없어서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그거 것도 자체를 있습니다. 모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신 분들 중에 부부가 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본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들이 되게 제발 이 사람 좀 어떻게,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러냐 인격이. 약간 분노 조절 장애랑도 헷갈려 하셔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흔히 분노 조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ADHD가 있는 분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분들은 진짜 이렇게 억울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가 뭘 하면 항상 뭔가 주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뭐 한 20명이 앉아서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얘는 지루하니까 자꾸 주변 애들하고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교실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다니거나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애 입장에서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규칙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항상 뭔가 자기가 의도치 않게 주변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자꾸 오다 보면 화가 나죠, 사실은. 근데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어른이 되면 뭔가 사소한 자극에 굉장히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 부분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ADHD 자가진단도 해보고 또는 내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약물적인 치료, 비약물적 치료 뭐 다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본인이 예를 들어서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약을 먹으면 이게 수개월 만에 실제로 확 호전이 된다거나 이게 확 나아지는, 우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이 정도의 개선이 되기도 하는지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이제 그런 반응은 확실히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60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좋은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약물 치료라는 게 어떤 분들은 반응이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용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죠, 분명히. 뭐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쓰는 약들과 ADHD에 쓰는 약이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 기존의 약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처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근데 이제 약을 개발할 때 ADHD용 약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ADHD에 특화된 어떤 그 중추신경 자극제라는 약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추신경에 자극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비중추신경 자극제, 크게 두 가지 약제를 쓰고 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항우울제, 항불안제 이런 약들을 쓸 수 있는 게 ADHD가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가장 큰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존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DHD로 살면서 제대로 진단 치료가 안 됐을 때 살면서 이제 우울증도 겹치고 불안도 겹치고 그거에 맞게 또 같이 쓰게 되죠. 그래서 약이 조금 애들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게 정신과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문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문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비약물적 치료 방법 중에서는 효과가 좋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ADHD라는 것 자체가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저는 약을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것들, 거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필요한 방법들을 적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운동을 많이 권하게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권하는 이유는 뭐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긴 한데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는 결국 뭔가 이렇게 몸의 움직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몸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거는 뇌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근육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평형 감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걸 뇌에서 분명히 컨트롤을 하는데 컨트롤하는 기관들이 되게 ADHD의 기능을 조절하는 부위랑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을 쓰면 물론 뇌 그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는 거고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기능들을 개선할 수 있죠. 아까 이 ADHD가 결국에는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뇌라고 한다면은 중추신경이면 어느 부위가 정확히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그 뇌영상 검사에서 나온 얘기들은 중추신경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얘기 하시면 막 또 오해를 하시니까. 네네네. 근데 뇌 세포들이 뭐 15개 이상 있고 15개가 다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조 단위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ADHD는 아주 진짜 일부고요. 주로 전두엽에서 굉장히 앞부분에 그쪽에서 컨트롤을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네트워킹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네. 전전두엽이겠네요, 그럼.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다 건강한 거죠. 그렇군요. 이 ADHD 이거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그 용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 소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향이 분명히 있긴 네. 있는데 그게 네. 뭐 전체는 아니다. ADHD 유전자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유전의 개념을 그냥 무조건 다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에서 가장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이든 몸의 어떤 다른 기능이든 뭐든 흔히 뭐 IQ도 포함이 될 거고요. 탈모. 예, 탈모도 그 우성 열성 유전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제일 많이 받는 건 키입니다. 키는 뭐 부동이죠, 부동. 예를 들어 쌍꺼풀도 열성, 우성이 있거든요. 쌍꺼풀 없는 게 우성입니다. 우성이라 그래서 더 좋다는 게 아니라 더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모발도 마찬가지인데 열성, 우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는 더 쉽게 생각하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유전에 대한 질문을 제가 굉장히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슬퍼하세요. 특히 성인들이 내가 ADHD인데 유전된다 그러면 굉장히 슬퍼하고 특히 요즘에 젊은 분들은 결혼을 심지어 안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ADHD로 살면서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자식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는 결혼할 때 딩크족인가요? 그렇게 또 계약을 하세요. 나 같은 사람 또 나면 세상 얼마나 힘들겠냐. 그거 정말 대단한 오해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유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는 유전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소인입니다, 이거는. 설사 이제 2세가 태어났는데 ADHD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소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매니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리 대비하면서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수용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저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죠. 요즘에 그런 글들이나 영상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ADHD가 성공하면 진짜 엄청나게 성공한다. 잘 되면 엄청나게 잘 된다. 그래서 그런 예로 유명한 기업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론되곤 하는데 실제 사례가 그런 인물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인물들을 분석을 해서 논문을 썼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쓴 지가 한 몇 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 뽑았던 그 샘플들 중에 이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실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일론 머스크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제 자서전이나 그분들이 또 특히 일론 머스크 말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어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영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다른 분들하고 좀 분석을 해보면 ADHD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분이 뭐 진단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ADHD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산만한 게 있거든요. 산만하다라는 거를 또 좀 좋게 표현하면 마음 방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갈 때 뭘 타고 가지? 집에 갈 때 뭘 사들고 가면 좋을까 등등. 근데 그 생각의 폭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산만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산만함의 방향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어떤 네트워킹이나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화성도 가고 뭐 우주 계획도 옛날에 세웠잖아요. 회사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망했습니다. 중간에.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나 시스템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포지티브한 거죠. 그럼 ADHD가 일반 성인의 한 2, 3%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97%, 8%하고 2, 3%하고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인물을 많이 내고 있느냐 사실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데이터는 정말 아직 없습니다.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데이터일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에너지가 많고 창의적인 건 틀림없지만 그게 드러나면서 자기의 약점이 되는 걸 또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이거 업무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딴짓 하느라고 머릿속에 딴 생각하느라고 자기의 강점을 자꾸 감추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누구한테 손 내미는 걸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사실은 그런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잘 활용하죠. 손을 내밀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ADHD는 분들이 약점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부탁을 하면 좋겠는데 부탁을 안 해줘 사실. 그게 또 약점이 되는 것 같아요.